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에요. 다니던 공장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자꾸만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언니와 교제를 하고 있던 나이 많은 남자 한 명과 그 사람의 친한 동생이라던 깡마르고 잘생겼던 남자 한 명. 그 전까지는 썩 사람 생김새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놀랍게도 그 남자의 첫 인상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언니는 처음 만난 저희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서는 둘이 잘해보라며 무척이나 부추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아무리 첫 인상이 훤칠하고 잘생겼더라도 그 남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답니다. 사실 저의 내면에는 남자라는 동물을 믿지 못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살, 겨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술과 바람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저는 내내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야만 했었거든요. 제 인생이 꼭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나 고달퍼졌다는 사실에, 그리고 누구보다 죽을 만큼 괴로운 삶을 살다간 어머니 생각에 저는 남자라는 존재에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자리에 나가기는 했지만, 그리고 비록 그 남자의 수려한 외모에 잠시 넋을 놓긴 했지만 연애를 시작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남자는 지독하게도 무뚝뚝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내내 자리를 지켰는데 그 모습마저 어쩐지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글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언니를 통해 자꾸만 저를 보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몇 번을 이야기하던 언니가 한 번은 제게 몹시 짜증을 내며 말하더군요. 너더러 누가 그 오빠랑 연애를 하라 그랬니? 결혼을 하라 그랬니? 그냥 가서 같이 밥이나 먹자. 나 정말 중간에서 미치겠어. 그 말없는 인간이 나한테 이토록 사정을 하는 걸 보면 네가 오죽 마음에 들었나 싶다. 솔직히 너 말해봐. 그렇게까지 싫어? 싫어 죽겠어? 평생 남자 한 번 안 만나보고 그렇게 살 거야? 언니 입장에서는 살면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안타까워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인데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 답답하고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제 성격이 워낙 우유부단했던 터라 언니, 난 그 남자 싫다 하고 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못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가게 되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네 명이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라고 하던 언니는 자리에 앉은 지 5분 만에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나가버렸고 식당에는 그 남자와 저만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정임씨, 다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무작정 밀어붙이기만 했는데 혹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간혹 웃는 소리만 내거나 짧은 대답만 하던 사람이라 그렇게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꾸 졸라대는 것이 불편하긴 했었지만 사람 면전에 대고 상처될 말을 할 자신이 없었던 저는 그저 아니라고 웃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남자의 말투가 어딘가 묘하게 다른 지역의 억양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말투가 어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강원도에서 왔어요. 강원도라. 예상치 못한 아주 먼 거리의 지역이 튀어나오니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내려와 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남자는 또 어색하게 웃더군요. 돈 벌려고 왔지요. 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한테서 순수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크게 미소 짓는 두 눈 때문인지 낯선 말투 때문인지 다 큰 남자가 그렇게나 순수하게 느껴지다니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대화를 하다 말고 고개를 푹 숙이며 남은 밥을 열심히 먹어치웠습니다. 그날 하루 봤으니 이제 더는 이 남자를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런데 1년 후 저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속이 좋지 않다며 식당에서 자리를 피했던 언니가 사실 핑계를 댄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남자와 둘이서 밥을 먹고 헤어졌던 그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언니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거든요. 부랴부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에서 마저도 스치듯 잠시 보았던 그 남자와는 영영 다시 볼 일이 없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결국 다시 만나게 되고 만 거예요. 임신에 결혼에 출산, 육아까지 정신없는 1년을 보낸 언니는 저희가 1년 만에야 다시 만났다는 것에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바보 같은 두 숙맥이 다리를 이어줘도 여전히 혼자로 지내고 있다는 게 정말. 언니는 그동안 제가 몰래 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 그 남자도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년 만에 만난 그 남자가 글쎄 그 전보다 더 바싹 마른 모습이지 않겠어요?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내려온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말이 생각나면서 혹 못 먹고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형편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자가 말한 적도 없는 사정을 멋대로 상상하며 딱하다 여기게 된 거예요. 작년보다 더 말랐어요. 그래도 3번 정도 만난 사이라고 먼저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걸자 남자는 또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말을 걸었나 싶던 찰나 언니가 냅다 말을 가로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쿵쿵 치는 신용을 하면서 말이에요.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 그렇지. 들어보니까 글쎄 거의 매 끼니마다 맨밥에 고추장만 비벼 먹는다더라. 언니의 말이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어쩐지 더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 어려워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길 정도로 버는 족족 집에다 돈을 붙이고 있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언니의 말에 더 말을 붙이지 않았다가 언니네 집에서 나와 돌아가는 길에 그 남자를 불러세워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반찬을 좀 줄게요. 보나마나 또 어색하게 웃겠지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남자가 놀라기만 할 뿐 웃지를 않더군요. 어깨가 괜히 머쓱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찬 정도야 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한참 놀란 채로 가만히 서 있던 남자는 지갑에서 영수증 하나를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볼펜을 가지고 다니네.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영수증을 제게 내밀었을 때 웃지 않는 남자 대신 제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까지 꼼꼼하게 써내려간 그 주소가 어이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제가 먼저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긴 했다만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으니까 말이에요. 연락처를 알려주면 만날 장소 정해서 전화할게요. 그렇게 저는 타고난 잘생긴 얼굴로도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 해골이 되어가는 남자를 돕겠다는 셈치고 반찬을 해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보따리 가득한 반찬통을 짊어지고 몇 번 왕래를 한 것이 연애의 발단이 되었어요. 남자는 이미 처음 제가 집이 어디냐 물었을 때부터 제가 자기한테 단단히 빠진 마음이 있어 그러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추측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아니었다만 안쓰럽게 여겼던 마음은 분명히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왕래를 했는지 하도 남자에게 반찬통을 가져다 주다 보니 저는 남는 반찬통이 없어 빈 그릇에 비닐봉투를 씌워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더군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 설마 그 사람 좋아하나? 계속 그런 식으로 만나면서 밥도 먹고 데이트 같은 시간도 보내고 하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반찬통을 짊어지고 나간 저희 집 앞에 그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사실 나도 요리를 조금 하는데 이제 내가 정임씨 맛있는 거 해주면서 살고 싶어요. 멋있지도 않고 그다지 감동적이지도 않은 청혼이었지만 그때 당시엔 그 말이 어찌나 가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처음 남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구불구불한 산 넘고 강 넘어 머나먼 길을 올라가면서 사실 조금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리 먼 길을 어떻게 다니지? 그런데 긴 시간 끝에 도착한 강원도의 집에서 남자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말주변이 없어도 사람이 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만 느꼈었는데 부모님께 대하는 모습도 그러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어머니께서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두툼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 손이 너무나 따뜻해서 올라갔던 긴 여정이 싹 잊혀지고 말았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가 어쩐 일인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도 되겠다. 남편과 똑같이 생긴 어머님과 아버님을 보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저희가 살고 있던 부산이 아닌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강원도에서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 조금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셨던 외갓집 어르신들이 결혼식 날 아무리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강원도가 나오지를 않자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이고, 부모 없이 힘들게 크더니 시집도 이렇게 먼 곳으로 힘들게 가는구나. 함께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올라오던 오빠를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말씀은 비록 둥글진 못하셨어도 그저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슬픈 날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지나온 날들이 생각이 나던지 부모님 자리에 대신 앉으신 외갓집 어르신들을 보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학교도 더 다니지 못하고 부산에 내려와 국밥집 하시는 숙모집에 얹혀 살았던 그때 다 같이 어려웠던 시절 사랑보다는 주로 구박을 받아가며 대부분의 날들을 미운 오리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그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 슬픈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먹먹한 기분이 들어 아주 펑펑 울었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강원도 시골 작은 예식장의 촌스러운 신부 화장은 그 진하기가 아주 남달랐던 덕분에 그토록 울어댔는데도 지워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 두 사람은 강원도로 올라와 식당을 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좋아하는 저의 취향에 맞추어 국밥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어렸을 적 오갈 데 없는 저를 돌봐주시던 숙모의 어깨너머로 배워온 노하우를 10분 발휘했답니다. 식당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남편에게 만들어주던 반찬이 한몫했었어요. 미안해서라도 그만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받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서야 제게 그렇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양심을 던져두고 그렇게 굴었다고. 제 음식 솜씨는 물론 숙모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정도 눈칫밥은 스스로 알아서 잘 먹어뒀던 탓에 어릴 때부터 밑반찬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국밥집 할 수 있을 정도의 손맛은 제게 있었고 남편에게는 그동안 찍소리 하지 않고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웠던 것 아니었냐는 저의 물음에 남편은 또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부산에 온 것도 그냥 친한 형 따라왔던 것뿐이라고. 하긴 반찬을 싸줬던 것도 모두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 줄로만 알았다던 남편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시부모님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님께 받았던 좋은 기분이 오래오래 잊히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산과 강원도는 너무 멀리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멀기만 한 그 거리를 자주 오갈 자신도 없었어요. 오래 정든 부산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둘이 오붓하게 사는 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 댁은 비록 바닷가와는 거리가 떨어진 산속마을에 있었고 저희 부부의 터전은 바닷가와 가까운 동네에 있었지만 부산보다야 훨씬 가까운 거리였으니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숙모와 친척 어르신들은 미운 자식 떠나간다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어쩐지 저는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하도 구박을 받아서 그런가 새 출발이 즐거웠어요. 어쩌면 그분들 덕분에 강원도행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강원도의 번화가를 찾아다니며 가게 자리를 물색했고 사람이 너무 많지도 그렇다고 너무 적지도 않은 바닷가 근처의 어느 안쪽 골목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강원도에 와서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뜯어 말리셨어요.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는 부산에서 살지 뭐 하러 여기 와서 산다고 그래. 형들도 누나들도 다 나가서 저들 살기 바쁜데 아무래도 남편이 저 몰래 제가 시부모님 걱정에 강원도 살고 싶단 말을 했다고 그렇게 전했었나 봅니다. 막상 강원도에 올라오고 온통 낯선 환경들과 마주하니 살짝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었는데 시어머님의 그 말씀을 딱 들으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밀려들었어요. 시댁 식구들, 즉 남편의 남매들 이야기는 건너 건너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골에 지내시는 부모님의 안녕하심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저들 살기에만 급급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몰라라 하기 바쁘다던 형제들의 이야기. 남편도 처음에는 세상 살기가 워낙 바쁘고 힘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신은 물론이고 추석, 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을 먼저 드리지를 않는다더라고요. 겨우겨우 어머님께서 먼저 전화를 걸면 그저 자기들 살기 힘들다는 푸념만 한 그릇 늘어놓기 바쁜 사람들이라고. 심지어 둘째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사업이 꽤 잘 되었었는데도 2년이 넘도록 부모님을 찾아뵙기는커녕 바쁜 아들 얼굴 보시러 서울까지 보따리 짐 싸들고 찾아간 두 분을 밥 한 끼, 차 한 잔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둘째 아주버님에게 찾아가 화도 내보고 막내 동생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서러워 첫째 아주버님도 찾아가 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상처받기 전에 형제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두게 됐다고. 결혼을 하고 식당을 차리고 아이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강원도에 살며 어머님을 자주 찾아뵈었더니 어머님께서도 제법 제가 편해지셨는지 줄곧 그런 하소연들을 하시곤 하셨답니다. 그마저도 밉고 나쁜 말씀은 하지를 못하셨지만요. 나는 그냥 인규한테 미안하지 뭐. 막내만 생각하면 가슴이 콕콕 저려. 늘 덩치 큰 지형, 누나들 챙겨주느라 저한테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막내한테 줄 것들 다 저들한테 줬는데 그것들은 다 늙은 어미아비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 해준 것도 없는 아픈 손가락이 저리 살가운지. 인규도 정임이 너 만나고 많이 변했어. 그냥 웃을 줄이나 알지. 우리 듣기 좋은 소리를 잘 못하는 애였는데 막둥이 네가 복덩이지 복덩이야. 어떻게 저런 쑥맥이 너처럼 곱고 착한 여자를 얻었을꼬. 그냥 그들이 밉다고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머님께서는 늘 해준 것이 없는 막내였던 남편에 대한 미안함으로 말씀을 시작하셔서 저에 대한 고마움으로 말씀을 끝맺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섬세함이 참 좋았습니다. 늘 이야기를 듣는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배우고 싶은 점이었습니다. 섬세하다는 것은 곧 따뜻하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어머님만큼이나 섬세한 분이셨습니다.
가끔 댁으로 찾아뵙게 되면 가장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가시곤 하셨어요. 그 상황을 처음 겪었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며 당황해서 제가 하겠다고 진땀을 뺐었는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우리 집 손님인데 내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는 게 최고지. 손에 물 묻힐 생각하지 말고 저기 가서 편히 쉬고 있거라. 아버님의 그 모습이 충격이었던 것은 사실 그 연세의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저를 향한 배려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아버님 몰래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네 시아버지 음식 잘하지? 사람이 참 꼼꼼해. 나도 젊을 때는 몰랐어. 여자가 음식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게 당연했지. 근데 저 양반이 나를 불러다 앉히고는 이제와 다 늙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고운 손 이리 만들어 참 미안했다고. 이제는 자기도 일하러 안 나가고 우리가 가꾼 밭에 느지막이 하루 보내니 더는 주방일에 손을 대지 말라네. 나야 뭐 웃음이 나지. 애들 키우느라 영 잊고 살았는데 참 따뜻한 사람이야. 가만히 저 등을 보고 있으면 이제 내가 저 양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싶어. 그 말씀을 들으며 참 고우시다 생각했습니다. 두 분 모두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님처럼 저희 부부도 그렇게 예쁘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닮고 싶은 면이 있으니 더 자주 궁금했고 더 자주 뵙고 싶어지더군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시부모님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제 스스로가 신기했지요. 두 분과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구나 하는 생각에 부러운 마음도 들었고 말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자식들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우리를 이렇게 정성스레 들여다봐줘서 고맙다. 우리 막내 며느리 하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났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비록 저희 부부는 남편의 다른 형제들처럼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소박한 국밥 가게를 저희의 마음만큼이나 올바르게 운영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깔끔하고 훌륭한 맛도 중요했지만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러 오시는 손님들에게 정직할 수 있는 식당이 되고 싶었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식당 일에는 성실함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착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저희의 딸 아들도 자신들의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희가 사랑으로 일군 가게를 함께 좋아해 주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저희 딸이 가게에서 밥을 먹다가 나는 엄마 아빠가 국밥집에서 참 좋아 라고 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그야 엄마 아빠가 국밥집을 좋아하니까 라고 대답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자식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기쁘고 황홀한 감정이더군요. 그렇게 늘 진심으로 사랑으로 가족들과 함께 국밥 가게를 지켜낸 결과 먹고 살 만큼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시부모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그것들이 대부분 다 소박하고 작은 것들이라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지만요. 더 많이 벌었더라면, 부자가 되었더라면 시부모님께 더 좋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남편과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께서는 늘 저희가 해드리는 것들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셨답니다. 작은 것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저희가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작은 감동들을 가족들 간에 주고받으며 화목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저희 가족의 정성을 가득 쏟았던 저희 가게가 망해서 문을 닫게 되고 맙니다. 저희의 전부였던 가게를 잃게 되자 저희 가족은 모두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문을 닫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건너편에 생긴 큰 국밥집 때문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프랜차이즈 가게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정직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착각이고 오산이었나 봅니다. 간혹 단골 손님들이 잊지 않고 찾아주시기는 했지만 그분들 역시 저희 가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긴 가게에도 자주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가격 이야기를 하시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국밥의 가격을 더 내리자고 정직하지 못한 재료를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가게를 접고 뒤늦게 직장을 찾아 나섰어요. 그때가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라 아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와중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우리가 빨리 벌어서 엄마 아빠 일 안 해도 되게 해드릴게요 라는 말에 힘이 나고는 했었죠. 남편은 국밥집을 하며 친해진 식자재 사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곳에 취직을 하고 저는 다른 식당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려고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인규야, 이상하다. 네 아버지가 꼼짝을 안 하신다. 눈을 안 떠. 새벽 일찍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전화였습니다. 밤중에 소리 없이 찾아온 심장마비로 인해 그렇게 되시고 만 것입니다. 가만히 주무시던 아버님께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어머님께서 충격이 크셨을 터였어요. 이렇게 말씀만 전해 듣고 달려가는 저희도 충격이 큰데 그걸 바로 옆에서 목격하신 어머님께서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가만히 누워 계신 아버님과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새하얗게 질린 채로 저희에게 달려나오시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와락 끌어안으시는 어머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전해졌어요. 어떡하면 좋으냐? 어떡하면? 놀라신 마음에 혼자서 얼마나 아버님을 흔들어 깨워보려 애쓰셨을지 그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불을 걷어 아버님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을 저는 참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눈물이 났어요. 찾아뵐 때마다 저희 부모님보다 저를 더 공주처럼 대해주시던 아버님이셨습니다. 나이를 먹고 둘이나 되는 애들이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취업을 했는데도 늘 아버님께 저는 귀한 며느리였어요. 그런 아버님을 두 번 다시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지막이 무서워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어요. 그리고 저희의 슬픔은 거기에서 끝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부터 어머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끝마다 내가 이제 살아서 뭘 하나? 내가 영감 없이 어떻게 살아?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도통 뭘 입에 대시지도 않고 하루 종일 울음을 터뜨리셨다가 멍하니 있으시기를 반복하셨어요. 울고불고 싹싹 빌며 제발 한 숟갈만이라도 드시라고 애원하면 마지못해 한 숟갈을 입에 대시고는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게 억지로라도 입에 음식을 넣어드려야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어머님께서 기운을 차리신 건지 직접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걱정하는 저희를 보시며 너희들도 이제 집에 가서 지내. 애들도 있고 나는 좀 혼자 있어야겠다. 네 아버지 생각도 정리 좀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안 된다고 집에 함께 있겠다 말씀을 드렸으나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는 그 말씀에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남편은 일 때문에 집과 시댁을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내내 시댁에 어머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정말 자주 어머님을 찾아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조금 좋아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심을 했던 건지 벌을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시댁에 갔다가 무심코 여러 번 휴지통에서 피가 묻은 휴지 조각들을 발견하고 말았거든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를 따라 들어오시던 어머님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천천히 다독이셨어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님께서 위암에 걸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걸 재발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몇십 년 전에 위암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셨던 적이 있으셨다고 말이에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덤덤한 모습에 남편과 저는 서로를 붙잡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걱정과 두려움에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절대 괜찮다고 하시며 스스로 요양원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도통 듣질 않으셨어요. 치료받기에도 기분 전환하기에도 그곳이 훨씬 좋으시다면서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어머님의 뜻은 확고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요양원 행을 말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내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럼에도 정작 시댁 형제들은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모질고 인정머리가 없는 건지 배은망덕한 형제들은 시어머니를 신경도 쓰질 않았고 중간에서 그걸 지켜보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났습니다. 속상해서였어요. 원래부터가 그렇게 될 놈들이었으니 너희들 괜히 마음 쓰지 말거라. 어머님께서도 다 체념하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더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더 형제들이 밉고 증오스러웠어요. 만류하는 저희를 뿌리치고 오히려 편안히 웃는 얼굴로 요양원에 가시겠다 말씀하시던 어머님께서는 결국 정말로 저희 집이 아닌 요양원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비용은 다 준비되었으니 걱정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만 해도 돼. 그래도 돼. 알았지? 가시면서도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저희 걱정을 하셨어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던 저희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첫 번째 주말에 곧장 어머니께로 향했었지요. 어머님께서 계신다는 그곳은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걱정이 되어 알아봤더니 수도권에 있는 곳이 시설이나 다른 면에서 더 좋다는 말에 조금은 안심했었어요. 그런데 처음 도착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훨씬 좋은 곳이더군요. 예상과는 너무 다른 규모와 시설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오시게 된 건지 절로 비용 생각이 들었고 아무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했죠.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이토록 좋은 곳에 지내신다면 어머님께서도 쾌차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걱정하지 말라고. 씩씩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얼른 나아 다시 강원도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최고급 요양원에 무사히 계시는 어머님을 확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남편과 저는 각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나 슬퍼했지만 가족 다 함께 어머님 이야기를 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혼자 그곳에 계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더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어머님께서는 많이 야이셨고 말씀도 줄어들어 가셨죠. 그래도 늘 한결같은 따뜻한 웃음만은 잃지 않으셨답니다. 나날이 달라져가는 어머님의 모습에 보자마자 눈물이 울컥 차올랐다가도 그 따뜻한 미소 한 방에 기를 쓰고 눈물을 참았었어요. 어머님께서도 울지 않으시려 저렇게 애쓰시는데 내가 울 수는 없지. 저희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견뎠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기적이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던 도중 요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화였어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어머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숨 넘어가겠다. 뭐 그렇게 급하게 와. 어머님께서는
그간 더 야유어 계셨습니다. 눈물이 막 차오르는데 남편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왔어요. 절대 울지 말자고 말했던 남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로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제게 메모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제 손을 스치는데 예전의 따뜻함은 어디로 가고 차가운 냉기가 돌았어요. 생경한 느낌에 또 눈물이 차오르는데 어머님께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나 죽거든. 이 주소로 혼자 찾아가라. 꼭 혼자 가야 한다. 딸 아들이 우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나 죽거든 하시는 말씀이 두렵고 가슴 아파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목 놓아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죽지 마세요 하는 그 소리들에 파묻혀 어머님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하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늦은 밤 어머님께서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제야 저와 남편은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사랑한다고, 아버지랑 그곳에서 행복하셔야 한다고. 그리고 한 달 후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핸드백 속에서 어머님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적혀있는 주소로 찾아가라고 하셨던 말씀, 꼭 혼자 가라 하셨던 기억에 식구들 몰래 쪽지에 적힌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에는 얼핏 담 안으로 보이는 마당이 아주 넓은 고급 저택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저택의 등장에 시어머니께서 적어주신 주소를 알맞게 찾아온 것이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주소가 맞더군요.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두 눈을 꼭 감고 제 키보다 훨씬 높은 크기의 커다란 대문 앞에 달린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려오는 누구냐는 말에 시어머니께서 주소를 알려주셨다고 대답했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물쭈물 하는데 한참 후 현관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께서 걸어 나오셨어요. 맞네, 영옥이 며느리. 그치? 어쩐 일인지 그 할머니께서는 저를 단박에 알아보셨어요.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에 뒤따라 들어가는 내내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당도 집도 현관 문짝까지도 너무 고급스럽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어요. 살다 보니 이런 집에 발을 들여보는 날이 있구나 싶어 두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모습에 대체 어머님께서는 왜 이곳으로 가보라 하신 것이며 저분과 어머님은 어떤 사이인지 머릿속이 정리되질 않더군요. 영옥이는 내 80년 지기 친구란다. 9살 때부터 친구가 됐으니 아주 오랜 친구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이 친구 저 친구 이러도 봤지만 영옥이는 늘 내 곁에 있어줬어. 영옥이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나이에 내 곁에 그런 친구가 또 있을 수 있었을까? 혼란스러운 저를 이해하신다는 듯 그분께서 차분하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 다름이 아니라 그 할머니께서는 저희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시더군요. 장례식에서 배웠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저를 단박에 알아보셨겠죠. 거기까지 듣고 나니 갑자기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머님의 오랜 친구분이라니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강원도 시골의 깊고 넓은 곳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커다란 저택을 지어놓고 살고 계시는 그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어머니께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딘가 포스가 느껴지는 그분의 말씀은 거대한 저택만큼이나 웅장할 것 같았지만 소박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끝엔 어머님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불쌍하고 가여운 버려진 강아지들 데려다 밥도 주고 하다 보니 같이 사는 격이 되어버렸고 마당 남는 공간에서 농사도 짓고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다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내 친구 영옥이가 무사히 잘 살아있어서 그런 것인 줄은 몰랐다네. 전화가 울려도 반갑지가 않아. 반가운 사람에게로부터 걸려올 전화가 더는 없으니 말이야.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들로 전화기 붙들고 수다를 떠는 게 얼마나 좋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때 더 자주 볼걸. 그놈의 회사 일, 바쁘면 얼마나 바쁘고 중요하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시간을 허비했네. 영옥이는 어려서부터 순수하고 정이 많은 친구였어. 나는 눈물이 많은 애였고 우리 둘은 제법 잘 맞았어. 운명의 단짝 같았지. 쿵 하면 짝했거든. 내가 40인가 됐을 때 사업을 해볼 기회가 생겼어. 검소하던 영옥이와는 달리 나는 돈 욕심이 꽤나 있었거든. 근데 웬걸, 기회만 있지 수중에 돈이 모자라 엄두도 못 내고 있었지 뭔가. 홧김에 엉엉 울면서 나는 기회가 와도 못 잡는다고 한탄을 하는데 오는 내 고개 앞에 영옥이가 통장 하나를 쓱 내밀더구나. 알고 보니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그 친구분께서 시어머니께 종잣돈을 빌려 사업을 하게 되셨고 그 사업이 결국 크게 성공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공감을 나눌 줄 알았던 친구였기에 하소연하듯 했던 소리에 성큼 내민 그 돈이 친구분에게는 동아줄 같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 친구가 늙음하게 남편 보내고 소갈이하다 병까지 얻어 걸렸으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더라. 뭘 하고 싶냐 물으니 요양원을 보내달라고. 남들은 나이 먹으면 자식들이 이래저래 따뜻하게 말이라도 한다지만 영옥이 자식들은, 그간 영옥이네 아들딸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봐왔지. 내가 아끼는 내 친구한테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지켜본 거지. 자식을 그렇게나 많이 낳아 길렀는데 어느 한 놈 제대로 지 부모를 돌보지를 못하더구나. 그나마 사업 크게 성공했다는 둘째 자식한테 기대를 걸어봤는데도 말짱 도루묵이었어. 그런데 강원도 올라와 국밥 장사한다는 막내 아들 인균의 부부가 영옥이한테 정성을 다한다고 내 익히대로 알게 됐단다. 마지막에 꼭 요양원 좀 보내달라고 부탁한 건 그런 고마운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 그랬던 거겠지. 어르신은 남편의 형제들 상황이나 이야기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지내셨던 최고급 요양원 역시 친구분께서 보내주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친구분께 그런 부탁을 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직 어머님 자체를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친구분께서 마지막으로 참을 수 없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어머님께서 친구분께 당신이 눈을 감게 되시거든 꼭 저희 부부를 도와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생각을 하시며 눈을 감으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저를 따라 어르신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저희 부부는 다시 식당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 절친했던 친구분의 도움으로 지방 도로의 한 곳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거든요. 이전에 운영하던 식당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의 한식당이었습니다. 주차장도 크고 옆에 카페도 있어 손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셨어요. 저희의 벌이가 좋아졌다는 소문은 형제들에게도 널리 퍼졌나 봅니다. 둘째 아주버님이 찾아와 사업이 망해서 그런데 도와달라는 말을 염치 없게도 하더라고요. 형,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요? 제가 시급은 넉넉히 드릴게요. 시아버지의 장래에도 시어머니 장래에도 그뿐만 아니라 두 분의 매 순간마다 그 어떤 애정도 없이 굴었던 그들 형제에게 그 어떤 호의나 배려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주버님은 성질을 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더군요. 저희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후 형제들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간 가족을, 부모를 등한시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온 그들을 더는 가족으로 여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자식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도 매일같이 하는 후회, 곁에 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께 늦기 전에 잘해드리자고요. 거창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따뜻함이 되어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